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죠. 국민의힘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공산당식 기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했는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헌법 존중 TF가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정관영의 시사본부 11월 1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죠.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 내란 특검팀이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모입니다.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시기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협을 증대시키고 투입된 드론이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걸 장관입니다.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계엄 당시 선관위에도 군이 출동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 중령은 문제가 있지만 항명죄가 될까 봐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내일 오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 조사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고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련한 이른바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조사하고 징계하고 인사조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고요. 여당은 범죄의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이른바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이후 총리실은 49개 부처에 TF 구성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관별 TF 구성은 오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내년 2월 13일쯤 인사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총리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1팀은 부처별 TF 관리 총괄을, 2팀은 자체 조사를 맡게 됩니다. 업무용 PC와 휴대전화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자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투서 남발이나 인사 지연, 줄 세우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참여, 협조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라며 공직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편가르게 하는 적폐청산 시즌2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공포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나경원 국회 공무원들이 법사위원입니다. 이제는 복지부동할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내란 동조는 범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공무원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전현희 내란에 국회 동조한 법사위원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공직사회 내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관세 또 안보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를 했죠. 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협상 결과가 공동 문서로 발표가 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을 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에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14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서에 담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안보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네요. 네, 법무부는 노만석 대행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전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노만석 대행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는 말을 했지만 정작 항소 포기를 결정한 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반나절 만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 고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른바 한직을 거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수사와 감찰을 지휘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일주일 만에 퇴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사에서 그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어 답답하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취재진 앞에서 정부와 방향이 달라 부대꼈다는 속내를 언급한 것과 대비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측은 검찰이 설정한 2천억 원대의 추징 보전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현장을 찾아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어요. 네, 항소 포기를 이재명 방탄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대장동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난 국민의힘.
교통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이 이익이 진짜 특정인들의 배를 부리는 데 사용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방탄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징계법 폐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소 취하에 반대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모든 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입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집회에 대해선 신중히 대응할 때라며 아직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어요. 네, 이게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하는 데 모두 실패한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사에게 민주당 입법 독재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된 자료 등을 살펴봐도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SNS에 정치인 체포를 요구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 종료를 한 달 앞둔 만큼 앞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협조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체포동의안에 명시했습니다. 또 군과 경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폭동 현장을 보고도 방관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와 낮 기온도 비슷하고 일교차 크다는 점도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기 때문에 낮 동안 큰 불편 없이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괜찮은 날씨입니다. 옷차림만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중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근데 이 비구름 세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중부와 전북의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이 전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는데요. 찬 대륙고기압의 두 얼굴이 바로 추위와 서해안 지역의 해기차에 의한 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이렇게 서해안 쪽에 눈도 좀 오고요. 또 추워집니다. 서울이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2도, 월요일은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전주 19도 등 15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조금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또 밤부터는 동해안에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더욱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가을 나들이 차량이 부쩍 늘어 있습니다. 오후 들어 상행선 정체도 길어졌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목천 쪽으로 20여 킬로미터 구간 밀려 지나고 이후 시 구간인 양재 4차로로 막고선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달래내부터도 지체 서행합니다. 부산 쪽 잠원 부근 꽉 막힌 정체도 4차로 작업의 영향을 함께 받아서고요. 쭉 내려가 천안 부근과 경주 일대로도 평소보다 차가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설악과 서종부터 화도 쪽으로 밀려 지나고 더 올라와선 남양주 요금소 2차로와 강의를 못 간 지점 선동 5차로의 추돌사고 처리 여파 덕소 3패부터도 크게 봤습니다. 또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 동작대교 못 간 2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한미 팩트시트 합의문이 나왔죠. 이 안보 분야 관련해서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됐죠? 예, 선방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히 좀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맨투맨 거래다 그런 빵점이죠. 왜냐하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면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또 미국은 투자금을 안 냈는데 왜 수익을 가져가고.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소회를 얘기했잖아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싸움이었다. 네. 그리고 버티는 게 전략이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냉혹한 국제 정세의 현실, 갑과 을의 싸움, 또 지금 미국의 경제적 공간이나 안보적 역량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표류하는 배죠. 이제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렇죠.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일반적인 협상 기준으로 적용하면은 아닌 거고 냉혹한 현실주의를 적용을 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죠. 미국이 뭐 깡패처럼 구니까. 그러니까 깡패는 좀 좋은 표현이고요. 강도에다 날강도죠.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렇죠. 근데 국제 질서가 그래요. 네. 지금 유엔 안보리만 보더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지들끼리는 핵을 갖고 남은 못 갖게 하고 이 5나라가 결정하면 한 나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입니다. 여기에 윤리나 뭐 인권이나 도덕이나 이걸 기대할 수 없는 게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현실을. 네. 안보 분야에서는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예, 역시 그거죠. 그거죠. 예. 그리고 뭐 장소가 명기되지 않았지만 한국이라고 위성락 실장이 밝혔어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간에 끼어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에서 만들어 이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 실장 말씀대로 처음부터 장소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자기들 잠수함도 못 만들거든요. 자기들 배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5일이죠. 미국이 놀랄만한 중국이 평갑한 8만 톤급 핵추진 재래식 동력이지만 미국만 쓰는 장치를 단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자기식 캐타펄트라는 사출기를 단 이건 미국만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이번에 처음 적용한 제럴드 포드급에 적용한 걸 8만 톤급에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질적인 면에서도 양적으로 이제 중국이 앞서고요. 함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들 함정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 잠수함을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점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필리를 얘기한 건 자기가 알거든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미국 조선산업은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 지금 미중 해양 패권경쟁이 진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드는 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한화우션이 필리존소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잠수함을 그 필리존소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마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에 적합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화는 기업이잖아요. 상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압도적인 물량을 보장해 줘야겠죠. 그렇겠죠. 어차피 지금 미국은 잔스법이라고 그래서 192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미국 조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는 뭐 전함은 아니지만 구축함이나 일본 함정은 정말로 화려한 척 찍어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그 전수법 때문이었는데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만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들 건 만드는데 세계 경쟁력은 없으니까 민간 조선은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협상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반도체도 있지만 조선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미국의 해양 패권 붕괴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또 이번에 그런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잔스법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 선박 건조 외에는 미국 조선 생태계를 재생해도 원하는 속도로 군함을 못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한국에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 그 함정을 만들 때보다 시간은 3분의 1, 가격은 절반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른자 아마 그 법을 그동안 못 고쳤는데 아마 예정을 두든지 아마 개정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라늄 농축하고 해결료 재처리에 대한 명시가 됐죠. 예, 됐죠. 그러나 합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합니다. 네. 절차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한미 간의 합의문에 들어간 건 처음이죠. 명기된 건 처음이에요. 예, 긍정적인 차원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일본이 물론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사실상 완전하게 인정해 준 건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우리는 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게 농축과 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몰래 한다. 그거는 뭐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달라. 이재명 대통령도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료만 받으면 되는데 농축 권한은 왜 받느냐. 여기 또 이제 숨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20% 미만의 저농축은 잠수함에도 쓰고 원자력 발전소에 쓰거든요. 그런데 20% 미만의 연료를 원자력 사실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 그러면 핵무기 생각나니까 원자력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 원자력 잠수함에 쓰게 되면 연료 교체 주기가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 한 10년 이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연료가 배터리처럼 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거의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못 써요. 그럼 겨우 4척 만드는데 이 한두 척 수리해버리면 작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고농축이거든요. 무기급 80% 90%까지. 요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니네들이 제공해 주고 평화적인 저농축 20% 미만 재처리 그거 우리가 할게. 지금 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팩트시트에. 그런데 그냥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버리면 되지. 왜 절차를 지지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뭐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만일에 이걸 즉각적으로 해버리면 향후 협상 레버리지 미국이 줄어들고 미국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속 써먹을 생각이거든요. 다른 걸 또 얻어내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다른 국가들도 일본 해줬는데 한국도 해줘.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죠. 엄밀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미국 생각이 있으니까 협상이라는 게 나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을 보면 그 정도 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얻어낸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도 아무튼 뭐 얼마나 걸릴까요? 원자력 협정이 완전 개정될 때까지? 일단은 잠수함 건조는 승인했잖아요. 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연료는 미국이 공급해 주면 되는 거고 예. 원자력 협정은 아마 지금 상황으로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되지 않을까. 빠르면.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건 없다. 일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이 부분의 합의에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트럼프 정권 임기 내에 그리고 아마 트럼프 정권 임기 중반에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미 이번 팩트시트 발표 이전에 한 일주일 전이죠. 아마 KBS 프로그램 나왔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유성락 실장이 농축 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쪽으로 그렇게 이미 합의가 돼 있다. 예. 요 얘기는 요 얘기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월 25일 워싱턴 최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트럼프 회동 당시에도 세 가지 주제였거든요. 경제, 안보,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인데 그때 이미 주변에서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도 이게 미국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빠르면 트럼프 임기 안에 또 더 빠르면 임기 중반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핵추진 잠수함하고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까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안보 분야 팩트시티에는 그 밖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먼저 한미 간의 동맹의 현대화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비참한 수준에서 한미 동맹이 맺어졌죠. 6.25 끝나고 이 정말로 우리로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거 다 내주는 상황에서 갑과을 완전한 갑과을의 상황에서 거의 뭐 100대 1, 1000대 1 상황에서 동맹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세계 국방력 5위. 자꾸 이제 국민들이 자꾸 국뽕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국방력 5위죠. 5위예요. 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MBT 주력 탱크가 2200에서 한 2300대 되거든요. 북한이 5000대에 있는 건 그건 고물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외의 빅4를 합쳐도 10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정도 우리가 몸집이 커졌으니 반면에 미국은 국력이 쇠퇴했거든요. 아직도 세계 GDP의 25% 차지하지만 6.25 끝날 때는 40%, 45%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몸집이 커졌으니 니들 역할을 좀 더 해라.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북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번 팩트시트 안보 분야는 분업입니다. 북한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나도 바쁘니까 전략적으로 억제력이 필요한. 전에 이런 얘기 못했죠. 금기사항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역할을 하고 나도 좀 바쁘니까 난 지역 영내 전략적 그 유연성을 기반으로 영내 전략적 억제력이 좀 주력을 할 테니까 너도 네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도 그 맥락은 그거죠. 예. 그러니까 네 역량을 키우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게 동맹 현대화입니다. 크게 보면. 네.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관련해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유사시에 대만에 그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지금 중일 관계가 아주 삐걱삐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절묘한 타협이죠. 미국은 넣고 싶고 우리는 넣게 되면 또 중국 괜히 건드릴.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이거는 중국이 보기에 대만이 들어가는데 기분 나빠인데 근데 안정과 평화는 이게 중립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걸고 넘어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의 입장이 적절히 고려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말실수냐 전략적인 의도냐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 그 실수인 것 같아요. 실수다. 왜냐하면 지금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표현도 원래 논란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서 전수방위권, 방위만 한다.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거든요. 그다음에 전력은 보여주지 않는다. 교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리뮤기 사태 이것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일본 땅이 아닌 딴 데서도 사고가 터졌는데 그게 일본에 위협을 주면 전리뮤기 사태 그리고 집단적 자유권은 내가 아닌 내 동맹 의도 터져도 개입 이거거든요. 예. 원래 전리뮤기 사태와 집단적 자유권 자체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다 써서 바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 집단적 자유권, 일본이 개입한다. 미국도 와서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아베조차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주했는데 이걸 확 까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의원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국회에서 다카이치가 놀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물론 그 뒤에 중국이 선을 넘었지만 이건 명백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이걸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시트에 들어간 내용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하는 말이 우리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아거든요. 그 핵심 이익의 첫 번째가 대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걸고 넘어졌거든요. 일본 내에서 지금 비판이 많아요. 네. 물론 시진핑 총리는 뭐 대만 침공 안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개입할 것이고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나요? 근데 저는 총리가 아니니까 전략적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아니 군대면 하나인데 이 군대는 여기다 쓰고 이 군대는 한국에만 쓰고 그렇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연루가 되겠죠. 그렇죠. 그건 딜레마죠. 그러니까 브론슨 사령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완전히 뉴노멀이에요. 완전히 금기가 깨졌습니다. 전에 주한미군 사령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주한미군은 북한 때문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너네 딴 데 분쟁 생기면 거긴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전략적 유연성이라 함은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주한미군은 자동 개입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군은 안 가는 거고. 일단은 미국은 입장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거길 가게 되면 아마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러면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 전쟁도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을 확실히 넘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만일에 대만 해협 사태가 호르무즈는 뭐 중동이지만 물라카 해협 이어지는 남중국해로 이어서 이 말레이시아 이쪽 인도네시아 여기를 거쳐서 가는 이 좁은 해역이 막힌다. 그러면 생명줄이 끊어지겠지만 이건 아세안이나 한국, 일본 모두의 문제가 되거든요. 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걸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대만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기가 실수한 거를 어떻게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죠. 왜냐면은 기회를 잃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바꿀래 그랬더니 나 안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기반이 원래 강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 젠더적인 뭐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지만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를 추종하는데 아베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 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헬기 머리론을 타고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에 내렸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베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베 때는 일본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카가 경항모인데 이게 진주만을 공격했던 항공모함이거든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론 타고 왔거든요. 이 그림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가볍다. 제가 보기엔 아직은 정치적 계산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지금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민족주의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일본 내에 중국과의 정면 충돌 이미 2010년에 한번 충돌했다가 히트로 카드 꺼내니까는 일본이 그냥 깨갱했거든요. 지금 중국은 저걸 건드렸다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네. 그 또 하나 이번에 한미 팩트시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블랙 이글스 비행팀
그 연료 공급 오키나와 거부했죠. 그것도 거부하고 그거 건드리는 거 트럼프가 안 좋아해요. 그럼 지금 우리도 당장 그 한일 군사협력 중단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준비 안 된 다카이치 총리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죠. 아까 이제 동맹 현대와 한국도 국방력과 국력이 커졌으니 역할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한다. 또 미국산 군사 장비를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한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사실은 정확한 워딩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가 아니고 그런 걸 지지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약간 피해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조건 충족. 조건이 충족되면 되면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미국이 내걸은 게 3개거든요. 하나는 너네가 북핵 막을 수 있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작전 기획 운영할 수 있어? 세 번째 국제환경 지들 마음이니까 이거 뭐 고무줄인 거고요. 그러면 삼축 체계 이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작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 이걸 지금 이제 검증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요 조건을 충족하려면 무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자주국방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지스함 배치2 정도도양함을 지금 진수시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탄도미사일 유격 미사일이 이제 SM3인데 요거 한 발에 200억 원입니다. 10발만 사도 2천억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이유도 없어요. 효율성도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고 글로벌 안보 위기가 심화됐고 불행하지만 지금 군비 통제 시기가 아니라 군비 경쟁이에요. 즉 하나는 돈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무기를 사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이 현실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살 무기들 필요한 무기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밖에 안 쓰던 유럽도 3.5% 플러스 알파 1.5%까지 쓰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2.32% 쓰거든요. 이것도 하기로 약속한다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공유한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50억 달러 미국 무기는 우선적으로 뭘 사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SM2 같은 미사일. 왜냐하면 우리 미사일 재고가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못 만드는 예를 들면은 이 수송기들, 그다음에 F-35 같은 것들도 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쓴다고 그러면은 요긴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면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쓴다면 뭐 그 250달러 금방 쓰죠. 알겠어요. 그다음 그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게 330억 달러 지원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게 좀 낯설죠. 왜냐하면 그러면 주한미군에 지원하기 뭐지? 그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한 내년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 11억 달러 안 되거든요. 그런데 330억 달러면 소름 배잖아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늘린 거 아니야? 근데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내년도가 1조 5천억 정도 되고 여기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년 늘어납니다. 요거 10년 계산하면 한 15조에서 한 20조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330억 달러 지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뭐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공유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예를 들면 캠프홈프리스 대규모 기지 만들 때 100억 달러 들었거든요. 그 우리가 사실상 다 냈습니다. 이런 거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토지 사용료, 임대료 이런 거를 합산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것저것 다 넣으면 그렇죠. 그것도 10년 이상. 왜냐하면 지금 딴 데는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냈던 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거 많이 늘리는 거 50억 달러나 100억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너네 공짜로 쓰고 있던 거 다 계산할게. 자, 해서 보면 커지잖아. 이렇게 합의한 걸로 일단은 이제 정부는 말하고 알겠습니다. 있죠. 당장 이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 때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할지 아니면 그냥 그건 그대로 살린 상황에서 추가를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죠.
지난 4일 날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있었고 예. 거기 공동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중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동맹 현대화, 국방비 3.5%, 전작권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팩트시트와 거의 같다. 거의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가 매년 하는 게 KIDDX 한미 국방 협의체. 요거는 이제 차관급. 그다음에 이제 MCM 요건 합참의장급 군사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SCM은 국방장관급입니다.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시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거기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팩트시트도 그렇고 SCM도 그렇고 이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지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도 필요하니까. 두 번째, 그러면 주한미군의 규모 이런 거는 얘기가 없고 지속적인 주둔만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브런든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올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생각은 헤그세트 체제가 해외 전체 원정군 전체를 재조정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일부 감축될 수 있다.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능력은 강화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사실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이거든요. 일본도 지금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토마호크 이거를 이제 보통 함정에서 발사하는데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타이푼이거든요. 이걸 훈련 끝나고 지금 철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올 상반기에 MQ-9 리퍼라고 이제 그 하늘의 암살자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이건 정찰도 하고 타격도 하는데 이 리퍼 대대를 청소를 했거든요. 군산에. 근데 얘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서해 다 감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국이 더 중시한다. 그러나 옛날 관점으로 머릿수 이거는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력은 강화시킨다. 전력은 강화시키고 유지한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함께 듣고요. 1시에 옵니다.